나는 49, 장남이었다. 10여 년을 공사 현장만 전전했고 나이보다 먼저 굳은 어깨가 먼저 들어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10살 아래 막내 성우는 늘 막내였지만 결혼하고 난 뒤로는 어쩐지 내 앞에서도 말끝이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추석을 사흘 앞두고 아버지의 땅을 정리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성우 집에 들렀다. 형님, 비밀번호 누르고 먼저 쉬세요. 그가 웃으며 알려준 숫자는 단순했는데 막상 누르는 손끝은 묘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자 신혼의 냄새가 가벼운 먼지처럼 떠다녔다. 작은 방은 암막 커튼으로 낮을 붙잡아 두고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가 평평하게 등을 받쳤다. 오래 쌓인 피곤이 단숨에 내려앉았고 누구의 집인지 내가 왜 왔는지도 희미해질 즈음 문틈이 닫히는 기척이 있었다. 이불 위쪽에 그림자 하나가 앉았다. 이불 자락이 가볍게 들리며 따뜻한 온기가 흘러들었다. 허리춤 부근에서 조심스레 만지는 감각. 낮고 가까운 숨. 여보, 오늘은 내가 먼저 가만히만 있어요. 나는 꿈결과 현실의 경계에 박혀 움직일 수 없었다. 돌처럼 굳은 어깨로 눌러앉은 채 숨이 길어지다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성우의 아내 지아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형이라는 걸 몰랐다.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잠들었다고 믿은 듯 머뭇거림 없이 다가왔다. 입술이 가까워지고 이불 속 공기가 미세하게 요동쳤다. 내 입안은 바싹 말랐고 혀끝은 아무 말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 순간 내 이름을 불렀다면 혹은 성우의 이름을 불렀다면 모든 게 멈췄을까? 나는 결국 말하지 못했다. 숨만 샜다. 셋, 넷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굳이 문장으로 옮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선. 실수라는 말로 감추기엔 뜨겁고 의도였다고 말하기엔 차갑던 그 경계에 한순간의 착각, 그러나 너무 깊은 흔적이 남았다. 침묵이 잦아든 뒤에야 나는 이불을 들어 올렸다.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사선으로 내 얼굴을 스쳤고 지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주버님? 그 한마디가 내 귀 안쪽에서 오래 울렸다. 그녀는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물러섰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지도 못한 채 호흡만 가다듬었다. 문이 닫히고도 방 안엔 그녀의 향과 나의 심장 소리만 남았다. 곧 실수라고 내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그 단어는 어둡고 부드러운 방 안에서 금세 풀려버렸다. 실수라는 이름은 언제나 가볍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건 대개 다른 이름이었다. 아침 부엌에서 국을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 접시가 포개지는 작은 울림. 나는 의자에 앉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어색하게 건넸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아는 앞치마 끈을 고쳐 묶으며 내 앞에 밥그릇을 밀었다.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떨림이었지만 나는 그 떨림의 뜻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작은 방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의 끝이 낮게 가라앉았다. 그 한 줄의 음역만으로도 밤의 무늬가 되살아났다. 점심 무렵 성우가 들어왔다. 형님 덕분에 든든했어요. 그는 횡설수설하며 웃었다. 우리는 유산 이야기를 몇 가지 짚고 내일 다시 보자고 했다. 설거지가 끝날 즈음 싱크대에 남은 물방울 하나가 괜스레 크게 보였다. 물방울이 깨지는 소리가 내 안 어딘가 아주 얇은 막을 찢어내는 듯했다. 지아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잊겠다는 말은 목 뒤를 넘지 못하고 혀 밑 어둠 속에서 머물렀다.
커튼 가장자리로 아침빛이 미끄러졌다. 사선으로 길어진 빛이 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은 어딘가에 접힌 듯 뻣뻣해졌다. 며칠 뒤 형제들이 모여 유산 계획을 논의했다. 웃음도 농담도 오갔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지아를 향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과묵했고 차를 따르며 눈을 들지 않았다. 그런데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탁자 위를 또르르 굴러가다 멈췄다. 지아의 손끝이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은 떨림. 내가 아니었다면 못 봤을 순간. 나는 눈을 떼려 했으나 떼지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성우는 형님, 형들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하곤 나갔다. 집엔 우리 둘만 남았다. 우리는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물을 오래 바라보았다. 차 드실래요? 지아가 등을 돌린 채 묻자 나는 네라고 조용히 답했다. 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불꽃 같은 감각이 아니라 차가운 유리잔에 맺힌 작은 빗점이 갑자기 커지는 느낌. 시선이 맞닿고 동시에 비켜갔다. 실수였죠. 지아가 낮게 말했다. 그런데 잊히지 않아요.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버리지도 못했다. 커튼 틈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 위에 우리의 그림자가 겹쳤다. 겹쳐지면 하나가 되는 척하지만 자세히 보면 찢긴 듯 어긋나 있다. 우리의 모양새가 그랬다. 성우의 일정이 바뀌어 며칠 지방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형님 계시면 든든하죠. 그는 웃었고 그 말이 어쩐지 내 등에 날이 선 모래처럼 남았다. 그날 밤 TV 앵커의 입모양만 화면에서 떠다녔고 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지아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더니 두 손을 맞잡고 앉았다. 나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불을 붙이지 못하는 밤이 늘어갈수록 허공에 뿜어내는 숨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성우가 사흘 뒤에 오죠? 내가 물었다. 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 음절에는 길이가 있었다. 그 길이가 우리를 문턱 앞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 문 앞. 나는 한 발을 들었다가 멈췄다. 문을 닫아야 하는지 열어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아가 먼저 문을 반쯤 닫았다. 가로등 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스며들어 바닥에 사선을 그렸다.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쳤다. 입술은 닿는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오래도 아니고 격렬하지도 않았다. 다만 숨의 방향이 서로의 볼을 스치며 바뀌었고 손끝의 떨림만이 길게 말을 이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착각이 지나갔다. 우리는 동시에 굳어 있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방 안에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밤에 대해 더 말하지 않겠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경계의 언저리를 오래 밟았고 그 선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발을 다른 사람이 덮었다.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무늬가 남았고 건너갔다고 말하기에는 양심의 체온이 남았다. 어느 쪽이든 경계는 이미 우리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성우였다. 형님, 일정이 당겨졌어요. 아마 모레 밤엔 들어갈 것 같아요. 지아는 수화기를 내려놓곤 잠깐 눈을 감았다. 시간이 우리를 시험하네요. 나는 창가로 가서 재떨이를 바라보았다. 담배를 하나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허공에 내쉰 숨이 창문에 엷은 습기를 만들었다. 가로등 빛이 그 습기를 차례로 지워갔다. 지워지는 속도를 보는 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방에 있었다. 이불 위로 얹힌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멈출 수 없어서 떨렸다.
지아는 천천히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댔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무것도? 잠을 같이 자도 서로의 온도만 다른 곳으로 가는 느낌. 이야기를 시작하면 금방 끝나는 말들. 손끝조차 닿지 않는 밤들. 이름은 부부인데 사는 건 각자였어요. 그녀의 숨이 잠깐 걸렸다가 다시 고르게 이어졌다. 그런데 아주버님과는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길이와 리듬이 맞아요. 같은 걸음으로 걷는 느낌. 그게 저를 망치더라도 지금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말하지 못했다. 죄책감이 목골대에 걸려 올라오면 그녀의 눈빛이 다시 잡아당겼다. 눈빛의 바닥엔 오래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그 외로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아니, 내 안의 외로움이 그녀에게 닿을 자리를 찾은 건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밤은 길어졌고 새벽은 얕았다. 부엌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물을 받아도,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더라도, 작은 방 문턱 앞에 서서 한 발자국만 옮겨도 모든 게 흔들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성우가 돌아오는 날 식탁에서 젓가락이 가볍게 부딪혔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먼 곳에서 들렸다. 성우는 내게 고개를 꾸벅 숙였다. 형님, 고마워요. 형님이 있어 늘 든든합니다. 그 말이 내 가슴뼈 어디쯤을 쳤다. 웃음으로 받아쳤지만 웃음 아래로 무거운 것이 가라앉았다. 그날 밤 지아와 나는 겨우 눈인사만 하고 각자의 방문을 닫았다. 얇은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숨이 평행으로 흘렀다. 이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못했다. 미친 불길처럼 날뛰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불씨는 늘 살아있었다. 성우가 늦는다는 연락이 오면 거실의 시간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현관의 키패드가 눌리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리면 우리의 심장은 동시에 멈췄다가 다시 뛰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소파 반대편으로 가앉거나 컵을 씻는 척하거나 아이 없는 집에서 아이처럼 허둥댔다. 들킬 듯 말 듯한 매 순간이 우리를 더 깊게 묶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무거워졌다. 동생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짐은 내 몫이었다. 그 무게로 등은 굽었지만 그 덕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만든 비밀의 짐에 짓눌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합시다. 어느 저녁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주버님. 아니면 안 돼요. 남편과는 이미 끝났어요. 이름만 남은 관계예요. 나를 사람으로, 여자로, 그냥 존재로 붙잡아주는 건 아주버님 뿐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내 손등을 잡았다. 우린 너무 잘 맞잖아요. 말도, 걸음도, 밤의 길이도. 제겐 이 시간이 전부예요. 나는 그 손을 천천히 풀어냈다. 당신과 나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동생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죄를 짓고 살 순 없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허공에 내쉰 숨만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가을비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모여 흐르는 자리에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우린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리내어 말하면 허물어질 각오였다. 그날 밤 지아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소리는 낮았다. 아주버님,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놓으려 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고 내 안에 두세 개가 부딪혔다. 책임과 갈망. 형이라는 이름과 한 사람이라는 이름. 둘 다 내 것이었고 어느 것도 버리기 쉽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않기로 했다. 며칠, 아니 몇 주.
그러자 이상하게도 서로 마주칠 핑곗거리들이 늘어났다. 유산 정리 관련 서류, 아버지 산소 가는 길, 성우의 부탁으로 장 보러 가는 일, 무심한 안부 메시지. 얇은 이유들이 굵은 줄처럼 서로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 끈을 다 자르지 못했다. 자르려면 내 손부터 다칠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 성우와 산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형님, 늘 고마워요. 제가 철이 없어도 형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 웃었다. 내 옆자리에서 성우가 핸들을 돌릴 때 그의 손등을 보았다. 얇은 상처 하나가 보였다. 현장에서 쉽게 생기는 것들. 그 상처 위에 내가 만든 보이지 않는 상처가 겹쳐졌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을빛이 길 위를 얇게 발라놓았다. 그 빛이 예쁘다고 마음 한 구석이 외마디로 말했다. 그 예쁨이 미워졌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지아와 단둘이 마주 섰다. 나는 기어이 말을 꺼냈다. 나 서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현장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한동안은, 아니 오래, 여기 오지 않는 게 맞겠지요.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럼 끝인가요? 우린 이미 여러 번 끝을 지나왔어요. 다만 이번엔 정말 끝에 서보자고요. 그녀는 그릇을 닦다가 손을 멈췄다. 제겐 아주버님과의 시간이 살아있다고 느낀 몇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빈집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 그게 저를 살렸어요. 살린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망가뜨렸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를 설득해야 합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갈 이유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새로 세우고 나는 내 몫의 책임을 다시 들어 올려야 해요. 그 책임이 저를 버리는 이유가 되나요? 당신을 살리기 위한 이유가 되려고 합니다. 지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내 결심을 흔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 양끝에 앉아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의 숨만 남았다. 나는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재떨이를 잡은 손이 잠깐 떨렸다. 불을 붙이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 같았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 대신 허공에 숨을 길게 내뿜었다. 보이지 않는 연기가 거실을 가만히 채웠다. 그 연기가 우리의 말 대신 천천히 위로 올라가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성우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최종 정리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성우는 괜히 농담을 던졌다. 형님, 도장 꾹꾹 잘 찍으시네. 현장에서 꾹꾹 누르는 일만 하다 보니. 웃음이 났지만 내 마음은 누르는 만큼 깊이 내려앉았다. 작업장에 서 있을 때처럼 발밑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단단함 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며칠 후 지아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고마웠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나는 선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이 비밀은 나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오래 묵히겠습니다. 답장은 짧았다. 잘 지내세요, 아주버님. 짧은 문장 사이로 많은 말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쌌다. 손때 묻은 작업화, 접힌 작업복, 오래된 재떨이. 재떨이는 망설이다가 맨 아래 칸에 넣지 않았다. 대신 수납장 맨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불을 붙이지 않은 밤들이 몇 번 더 지나자 재떨이의 빈소리가 마음에서 멀어졌다. 명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가족 앞에서 평범한 웃음을 지었다. 유산 문제는 깔끔히 정리되었다. 성우는 가끔 나를 꽉 안았다.
형님 역시 형님.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의 등에 내 손이 닿는 순간 많은 것들이 잠시 멀어졌다. 가로등은 여전히 밤마다 사선을 그었다. 그 빛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았다. 흔들림은 내 안에서 여운이 되었고 여운은 오래된 노래처럼 멀어졌다. 가끔 출근길 신호에 걸려 멈춰서면 작은 방의 암막 커튼이 떠오르고 싱크대 위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생각나며 창가에 기대 서서 내쉬었던 긴 숨이 되돌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기억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부서지지 않게, 그러나 다시 들지 않게.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지아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가시기 전에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나는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이 허락으로 들릴까봐, 또 거절로 들릴까봐 무서웠다. 결국 나는 말했다. 그럼 현관 앞에서, 딱 거기까지. 우리는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 섰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오고 갔다. 지아는 멀리서 오는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그녀가 작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뒤돌아섰다. 몇 발자국 갔다가 나는 잠깐 멈췄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젠가 오래 지나서 아주 나중에 나도 모르게 뒤돌아볼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의 뒤돌아봄은 용서일지 후회일지 아무것도 아닐지 아직 모른다. 모르고 싶기도 했다. 버스 창밖으로 가을비가 산만하게 떨어졌다. 비밀번호 몇 자리처럼 단순한 낙차 그러나 누를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낳는 숫자들. 우리는 같은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같은 문 앞에서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날이 있었고 그 문 앞에서 돌아선 밤이 있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돌아선 밤이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가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커튼을 활짝 여는 상상,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포개는 상상, 식탁에 마주 앉아 젓가락이 부딪히는 상상. 그 모든 상상을 조용히 접었다. 접은 기억은 얇아졌지만 무게는 남았다. 그 무게를 들고 나는 다른 도시로 갔다. 한동안 소식은 없었다. 어느 날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아내가 제안했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내가 너무 일만 보고 살았던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잘했다. 해야지. 형님은요?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식는 느낌. 뜨거움은 사라져도 모양은 남는다. 모양은 남아도 만지지 않으면 둔해진다. 둔해진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다시 불을 붙이지 않기 위해.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때 문을 활짝 열었더라면 혹은 처음부터 닫아버렸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문을 닫는 법을 배운 것도 어른의 몫이었다. 어떤 문은 한 번 열면 다시 닫히지 않고 어떤 문은 닫아야만 안에서 사람이 산다. 우리는 늦었지만 닫는 법을 배웠다. 혹은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웠다. 어떤 비밀은 고백보다 절제가 더 무거운 사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을 다물기로 한 건 비겁함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믿음도 각오처럼 반복해서 다져야 형태를 갖춘다. 밤이면 여전히 가로등은 사선을 그린다. 그 빛 위로 지나가는 그림자들은 금방 사라진다. 사라진 자리는 금방 어둠으로 채워진다. 어둠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빛은 생각보다 차갑다. 그 속에서 사람은 방향을 정한다. 나는 오늘도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불을 붙이지 않는 선택이 어느 날은 버거운 훈련이고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은 습관이다. 그 차이만큼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바람의 결이 고요한 밤이면 그녀의 마지막 문장 하나가 떠오른다. 놓으려 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 앞에서 나는 더 천천히 숨을 쉰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 더 멀리 가지 않기 위해, 그저 지금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게 묻는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외로움의 그림자였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했나? 나는 결국 책임의 편에 섰다. 사랑이 책임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책임으로 남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멈춘다는 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지 않기로 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 작은 방의 암막 커튼은 사진처럼 남았고 싱크대의 물소리는 오래된 노래처럼 멀어졌다. 젓가락이 부딪히던 소리는 어느새 다른 식탁 위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제 다른 문을 연다. 끝에 서서 나는 조용히 묻는다. 당신이라면 한 번의 착각으로 시작된 금단의 마음을 어디에서 멈추겠습니까? 책임 앞에서 단호히 끊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슴을 두드리는 여운을 끝내 붙잡겠습니까?